그러면은 사실은 거래소 보안 현황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차별점들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게 또 암호화폐의 어떤 상징이기도 했었잖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중앙화와 탈중앙화 거래소 한번 비교점을 짚어주세요. 뭐 중앙으로서 만약 우리나라도 뭐 업비트 빗썸이 있잖아요. 대규모 자금이 있어서 어쨌든 주요 타겟이 되죠. 해커한테는. 왜냐면 해커들도 일종의 투입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가진 만한 자금이 모여 있는 중앙화 거래소의 타겟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는 개인 지갑 사용으로 대규모 해킹 위험은 낮아지긴 하는데 재밌게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이스로 코드가 자체가 법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공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커들은 중앙화된 거래소는 일단 타겟이 되는 게 먼저 맞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 집중식 됐을 때 나는 개인 사용자 지갑 분산돼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취약점은 오늘 바이비트 사례도 있었지만 내부 직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인 거죠. 중앙 거래소에 있는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는데 사람에 대한 내부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해서 이번 바이비트 마찬가지 사례인데 내부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해서 탈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탈중앙거래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버그에 대한 것들이 또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시 복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거래소는 마치 뭐 저희 예금자 보험처럼 돼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잠재적 보상이 가능한데 탈중앙거래소는 복구 메커니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타겟은 돈이 많이 모여 있는 중앙거래소로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비트 사건 이후로 사실 업비트나 빗썸도 해킹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거래소도 그렇고 좀 잘 보안을 잘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바이비트 사례를 보면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아마 이게 저희 가격 하락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일어나긴 해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창이 이겨서 굉장히 이번엔 좀 여파가 컸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해킹을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래소 측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소를 이용할 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교수님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안 가버넌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봤을 때 아까 기술적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사람에 대한 관리 측면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AI나 멀티식을 한다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사람에 대한 중앙어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탈차에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가버넌스라고 할 거예요. 이 종합적인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콜드 월렛이 이번에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콜드 월렛 보안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엄격한 다중 인증, 멀티팩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증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이 보안 그 스마트 하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거래할 때 좀 인증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 인증을 처음에는 자기 인증하고 또 뭐 문자로 인증 받고 또 콜 인증 받듯이 이런 거 다중 인증을 계속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직원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직원 교육에서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걸 좀 어쨌든 이게 집단지성처럼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정기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가 이상이 있는지 물론 이제 디파이가 주로 돼 있긴 한데 이 안에서도 전반적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쪽은 보안 가버넌스, 한쪽은 사람이나 직원 자체에 대한 쪽 부분하고 또 기술적인 그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봐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느꼈던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 저는 주로 이제 혁신을 좀 얘기하다 보니 보안 쪽은 아니다 보니 보안과는 밸런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뚫리고 나서 보니까 여파가 너무 커서 다시 한번 보안에 대한 것들은 뭐 기존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이쪽 거래소도 더 강조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느끼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킹 사건으로 다시금 회귀를 해봐서요. 그때 바이비트의 대응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이비트 측에서는 특별한 대안들이라든지 이러한 사고를 좀 잘 수습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24시간 이제 출금 조치해서 자금 동결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더 이상 어쨌든 자금 동결을 했고 고객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보안을 강화했다 해서 일단은 조치는 굉장히 좀 빨리 한 편이긴 하죠. 긴급 조치했다. 그래서 24시간 출금 정지를 시키고 메인넷 검증 노드를 200% 증설시키고 코드 원래에서 잔고 이렇게 좀 공개해서 내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 뚫리긴 했지만 그리고 손실 보전을 위해서 보험 펀드 2.3억 달러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긴급 조치는 됐다 보여지고요. 장기적 대책으로는 외부 보안 주기를 원래 6개월이었다고 했는데 3개월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우리가 외부 보안을 잘 관리할게라고 해서 사실은 바이비트 위기 대응으로 보면은 어쨌든 긴급한 조치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물론 본질적인 부분 뚫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건데 누가 그런 표현이죠.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대응 조치는 긴급 조치 그리고 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대응한 편이라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을 또 어쨌든 실행했다고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도 대응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혹시 바이비트 쪽에서의 뱅크런 가능성은 지금은 없을까요, 교수님? 뱅크런이 있었는데 어쨌든 동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전에 이제 다른 거래소 영향을 보면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일단 동결시켰고 이게 저희가 FTX 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다른 그래서 SB 뱅크도 물론 그랬던 거래소는 아니었는데 아마 뱅크런하는 건 일종의 심리적인 거예요. 이 맞아요. 홀더나 이 투자자들이 뱅크런이 발생되면 이게 계속 약간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되면 이게 좀 무너지는 거기라서 빨리 동결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아마 지금 이 바이비트에서도 그걸 진행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빨리 조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사회에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얼라이언스 내에서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마 거래소도 다 우리나라 닥사처럼 다 얼라이언스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도와주면서 이거 왜냐면 한쪽이 막 뚫리면 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뱅크런은 막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또 바이비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해킹 사건 이후에 자산이 77%가량 복구는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탈을 했다가 또 돌아오는 모습들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이탈 자체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도 좀 짚어봤고 또 북한의 소행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의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북한이 이 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황들은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약간 디파이에서 일부는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디파이에서 하면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 디파이는 아무래도 중앙거래소에서보다는 네. 디파이는 어쨌든 피어투피어로 네. 탈중앙거래소니까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디파이에서 일부는 현금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현금화됐다는 표현보다는 거래가 돼서 그걸 어쨌든 마치 자금 세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모임을 갔다 왔는데 지금 FATF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유주의 인물이긴 해요. 유주의 네. 인물 국가인데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우회하는 거죠. 음. 이미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 이제 거래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회해서 이렇게 지금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일부는 좀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좀 아까 디파이 내에서는 있었다고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